엄마,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재산 정리해야죠. 제목 먼저 주세요. 민수가 서류 뭉치를 식탁 위에 던지듯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건 내 아버지가 남긴 게 아니야. 내가 피 흘려 세운 거다. 하지만 명의는 명의가 뭐가 중요해? 내 아버지가 이 집을 사는데 돈 한 푼이라도 못했니? 가게 차리는데 도움이라도 됐어? 이 집, 이것도 내 피와 땀으로 산 거야. 저기 소파, 저 그림, 다 내가 번 돈으로 산 거라고. 민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민수야, 누구에게 뭘 줄지는 내가 정한다.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귀로 듣는 인생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70을 넘긴 김영자입니다. 거실 가득한 샹들리에와 고급 가구들을 보면서도 잊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제 두 손으로 일군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제 나이 30살 즈음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내 아이의 엄마였고 현수라는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밤마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시계가 자정을 넘어도 현수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뻔했습니다. 술집을 전전하고 다른 여자들과 어울리고 그러면서 집에는 한 푼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엄마, 배고파. 막내 진수가 잠결에 중얼거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쌀통은 벌써 사흘째 비어 있었고 반찬이라고는 김치 몇 포기와 시든 채소뿐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아이들한테 뭘 해먹일지 막막했습니다. 내 아이 키우는 여자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결혼 전에 재봉이를 잠깐 했던 게 전부였는데 아이들 맡길 곳도 없고 새벽 3시가 넘어서야 현수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온몸에서 술 냄새가 풍기고 셔츠 깃에는 다른 여자의 립스틱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자야, 왜 안 자고 있어? 아이들이 배고파해요. 쌀도 떨어지고. 쌀? 아, 그래, 내일 사오지 뭐. 현수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주머니에 돈이 있을 리 없다는 걸 말이에요. 여보, 이번 달 월급은 어디 갔어요?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친구들과 술 한 잔 마시는 것도 안 되나? 친구들과 술 한 잔이라니 저는 그게 거짓말인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따질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현수가 들고 온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두툼한 종이 뭉치를 식탁에 던지듯 올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이거 내가 처리해. 손을 뻗어 확인하니 외상값 계산서였습니다. 술집, 심지어 모르는 여자 이름으로 된 옷가게 외상값까지. 총액을 보고 저는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외상값이지. 다들 돈 내라고 난리야. 어떻게 이런 돈을 제가 마련해요? 우리 집에 이런 돈이 어디 있다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나는 모르겠어. 그 말을 남기고 현수는 또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저는 그 엄청난 빚더미와 혼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 아들 민수는 학용품이 필요해도 말을 꺼내지 못했고, 둘째 미선이는 친구들의 새 옷을 부러워했습니다. 셋째 지수는 감기에 걸려서 기침을 했지만 병원비가 걱정돼서 꿀물만 끓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에 저는 혼자 앉아서 그 계산서들을 다시 봤습니다. 남편이 진 빚이지만 결국 가족이 떠안아야 할 짐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분노와 함께 단단한 결심도 섞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바람이 들어왔을 때 저는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현수를 기다릴 수도
의존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 일어서야 했습니다. 내가 해야겠어. 내가 이 집을 책임져야겠어.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결심이 저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갈지, 50년 후에 제가 어떤 모습이 될지.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그 새벽, 제가 혼자 일어선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진짜 제 인생의 출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심을 하고 난 다음 날 새벽부터 제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아이들이 깨기 전에 집을 나섰습니다. 찬 새벽 공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새벽 시장까지 가는 길은 1시간이 걸렸습니다. 버스비도 아까워서 걸어서 다녔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걷는 길이 무섭기도 했지만 집에서 잠든 아이들 생각하면 용기가 났습니다. 시장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자리 잡기였습니다. 새벽 시장 구석진 곳에 작은 좌판 하나를 얻었는데 월세가 제일 싼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잘 지나다니지 않는 구석진 곳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낼 수 있는 돈이 그게 전부였으니까요. 옆 가게 아주머니들은 제가 그 자리에서 장사가 될지 걱정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봐야만 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속으로는 떨렸습니다. 정말 장사가 될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밤새 담근 김치와 직접 만든 밑반찬들을 정성스럽게 진열했습니다. 손이 터져서 반창고를 붙인 채로 하는 일이었는데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김치 담글 때마다 손이 쓰려서 아프기도 했지만 아이들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매일 김치를 담그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20포기씩 담그려면 밤새워야 했습니다. 배추를 다듬고 소금에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손이 빨갛게 부어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겨울철에는 찬물에 손을 담그면 손가락이 뻣뻣해져서 움직이기도 힘들었습니다. 첫 손님이 와서 김치 값을 물어보길래 1,000원이라고 했더니 그 손님은 옆 가게로 가버렸습니다. 같은 김치를 800원에 파는 곳이 있었거든요. 저는 입술을 꽉 물고 참았습니다. 더 싸게 팔면 본전도 못 뽑는데 그래도 아이들 학비는 마련해야 했으니까요. 두 번째 손님도 비싸다며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땐 정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밤새 정성 들여 담근 김치인데 비싸다는 말을 들으니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오전 내내 파리만 날리다가 퇴근 시간이 되어서야 직장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야 제 김치와 밑반찬들이 하나둘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저씨가 김치를 한 입 먹더니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맛있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김치를 구했느냐며 내일도 오겠다고 했습니다. 직접 담갔다고 하니 정성껏 담가서 그런 것 같다며 감탄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밤새 정성으로 담근 김치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있다니요. 그런 분들 때문에 하루하루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후 2시쯤 되면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파출소에서 전화가 올 때가 많았습니다. 민수가 또 싸움에 휘말려서 잡혀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급히 좌판을 정리하고 뛰어가야 했습니다. 아직 팔지 못한 김치들이 많았는데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파출소에 도착하면 16살 민수가 구석에서 얼굴에 멍이 든 채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의 설명을 들어보면 동네 불량배들과 시비가 붙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관은 집에서 좀 더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고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시장에서 장사하느라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민수가 이러는 것도
결국 제가 집에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죄책감이 집에 와서 민수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왜 다른 집 엄마들처럼 안 살아요? 민수야, 친구들이 물어봐요. 우리 아버지 어디 계시냐고. 뭐라고 대답해야 해요? 그때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아버지 없는 것이 얼마나 서러웠을까 싶어서요. 시장에서 장사하는 것을 창피해하는 것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나이의 아이에게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민수는 계속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도와요? 저도 창피해요. 엄마가 시장에서 장사하는 거 친구들이 다 알아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아이들은 달랐습니다. 둘째 미선이는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고, 셋째 지수는 늘 집안일을 거들어 주었습니다. 막내 진수는 아직 어렸지만 형들을 보며 조용히 공부했습니다. 14살밖에 안 된 미선이가 제 어깨를 주물러주며 고생 많다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지수는 묵묵히 설거지를 거들어 주었고, 진수는 민수 형이 왜 그러냐며 엄마가 얼마나 힘든데 그러냐고 속상해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나이에 맞지 않게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린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른 같은 소리를 할 때마다 제가 이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빼앗아 버린 것 같아서 미안했습니다. 그해 겨울이 왔습니다.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고 손끝은 감각을 잃을 정도로 얼어붙었습니다. 김치 담글 때 찬물에 손을 담그면 손가락이 뻣뻣해져서 움직이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 겨울옷도 사야 했고 연탄 값도 마련해야 했습니다. 연탄 한 장이라도 아껴보려고 아이들이 학교 간 사이에는 불도 안 뗐습니다. 추위에 떨면서도 돈을 아꼈습니다. 어느 날은 하루 종일 서 있어도 한 푼도 못 번 날이 있었습니다. 너무 추워서 사람들이 시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치는 얼어서 딱딱해지고 발가락은 동상에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혹시나 손님이 올까 봐서요. 집에 가는 길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 다가서니까 창문 너머로 아이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미선이가 뛰어나와서 제 손을 잡으며 추웠을 거라고 위로했습니다. 진수가 군고구마를 구워놨다며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집 안은 따뜻했습니다. 아이들이 정성스럽게 차려놓은 저녁상이 있었습니다. 민수도 어느새 나타나서 제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가 갑자기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철없이 굴었다며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제 손을 보더니 이렇게 터져 있는데도 참고 일하신다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철없이 굴었어요. 민수가 제 손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손을 봤어요. 이렇게 터져 있는데.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저 내일부터 신문 배달할게요. 아니야, 민수야. 넌 공부해야지. 아니에요. 저도 돈 벌고 싶어요. 엄마 혼자 너무 힘드시잖아요. 제가 철없이 굴어서 죄송해요. 미선이도 동네 아이들 과외를 해서 용돈을 벌겠다고 나섰습니다. 지수는 우유 배달을 하겠다고 했고, 막내 진수까지 자기도 뭔가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때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있어서 저는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다시 시장으로 갔습니다. 손끝은 여전히 갈라져서 아팠지만 마음은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민수가 일찍 일어나서 신문 배달하러 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고생이 보답받는 날이 올 것이라고. 제가 흘린 피와 땀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을 때 저는 조금씩 단골 손님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줌마 김치가 최고라며 다른 데는 안 간다는 분들, 우리 집은 이제 아줌마 김치만 먹는다는 분들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겨울밤 장터에서 손끝이 얼어붙어도 저는 물건을 놓지 않았습니다. 추위보다 더 무서운 건 아이들이 굶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절망보다 더 강한 건 바로 엄마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일군 하루하루를 언젠가 꽃 피울 미래를 위해서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저는 40을 넘겼습니다. 손끝의 상처는 이제 굳은 살이 되었고 새벽 시장에서 보낸 힘겨운 세월도 벌써 10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10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서서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 김 사장이 웃으며 다가와서는 김치를 또 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김치 한 포기만 사가던 분이 이제는 회사 직원들 것까지 모조리 사가시더군요. 우리 회사에서 영자 아줌마 김치 이야기로 난리라며 모두들 언제 또 사올 거냐고 계속 물어본다고 하셨습니다. 밤새 정성으로 담근 김치를 이렇게 인정받으니까 정말 뿌듯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제 자리가 이제는 시장에서 꽤 소문난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식당 사장이 찾아와서 혹시 자기 식당에 김치를 공급해 줄 수 있겠냐고 물어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식당에 공급을 해달라니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일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자 당연하다며 아줌마 김치가 얼마나 맛있는지 강조했습니다. 값도 괜찮게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과 상의했습니다. 미선이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서 더욱 의젓해졌고 지수와 진수도 제법 어른스러워졌습니다. 진수가 해보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엄마 김치가 얼마나 맛있는데요. 라고 말이죠. 민수도 어느새 20살이 되어서 예전보다 많이 차분해져서 자기도 도와드리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제 신문 배달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김치 만드는 것도 배워서 도울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썽쟁이 민수가 이런 말을 할 때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모릅니다. 공급을 시작하고 나니까 일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한 곳에서 시작된 소문이 입소문을 타고 퍼져서 주변 식당들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김치 30포기씩 담가야 했습니다.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김치만 담갔습니다. 잠은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시간 정도밖에 못 잤습니다. 손목이 퉁퉁 부어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배추를 절이고 씻고 양념을 버무리는 일을 하루에 15시간씩 하니까 관절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일했지만 쉴 수는 없었습니다. 주문이 밀려 있었거든요. 몇 달 후에는 시장관리사무소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포장마차를 하나 해볼 생각이 없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포장마차라니요.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일입니다.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물어보니 지금 내는 자리세보다 조금만 더 내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은 잠이 안 왔습니다. 포장마차를 한다는 것은 더 많은 투자와 더 큰 위험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실패하면 지금까지 모은 돈을 다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공하면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선이가 먼저 해보라고 격려했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릴 테니까 혼자 하지 말고 모두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제 첫 번째 포장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장 구석의 작은 공간이었지만 저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역할을 나누어서 맡았습니다. 민수는 재료 준비를, 미선이는 손님 응대를, 지수는 설거지를, 진수는 자비를 담당했습니다. 포장마차 운영은 좌판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순두부찌개를 끓여야 했고 밑반찬도 10가지는 준비해야 했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국물을 우리고 밑반찬을 준비하고 장을 보고 하루에 19시간씩 일했습니다. 손님들이 김치찌개가 정말 맛있다고, 반찬도 이렇게 많이 주고 완전히 집밥 같다고 칭찬해 줄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10여 년 동안 새벽 시장에서 쌓은 경험과 정성이 드디어 빛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서 있기 힘들었고 허리도 굽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야 했거든요. 몇 년이 더 지나니까 포장마차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손님이 몰려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1시간씩 기다려서 먹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부동산 중개업자가 찾아와서 제대로 된 식당을 열어보는 게 어떻겠느냐며 이 동네에서 가장 좋은 자리가 나왔다고 제안했습니다. 그 자리를 보러 갔더니 동네에서 가장 큰 식당 자리였습니다. 보증금만 해도 지금까지 모은 돈을 모두 써야 할 만큼 큰 금액이었습니다. 월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실패하면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민수가 먼저 해보라고 격려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할 거고요. 미선이도 의대 준비 중이고, 지수는 사범대에 갈 거고, 진수는 법대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엄마가 우리를 여기까지 키워주셨으니까 이제 엄마 꿈을 이룰 차례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을 키운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저를 키워준 것이었습니다. 식당을 연 후의 일은 더욱 바빠졌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민수가 운영을 도와주었고 미선이와 지수, 진수는 시간 날 때마다 와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식당 운영은 포장마차보다도 더 힘들었습니다. 직원을 여러 고용해야 했고 재료비도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안 나오면 적자였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손님이 안 와서 음식을 버리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성스럽게 끓인 국물과 직접 담근 김치, 집에서 먹는 것 같은 반찬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몇 달 후에는 예약을 해야 할 정도로 손님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다른 곳에도 가게를 내볼까요? 다른 곳에도 가게를 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우리 식당이 이렇게 잘 되는데 다른 지역에도 낼 수 있지 않겠느냐며 자기가 계획서를 한번 작성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진수가 작성해온 계획서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어디에 내면 좋을지부터 얼마나 벌 수 있을지까지 법대에서 배운 지식을 모두 동원한 완벽한 계획서였습니다. 입지 분석, 수익 구조, 리스크 관리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진수는 이제 정말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둘씩 늘어나기 시작한 매장들입니다. 처음에는 2번째, 3번째, 그러다가 어느새 10개가 넘는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각 매장마다 점장을 두고 저는 전체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체인 사업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품질 관리였습니다. 모든 매장의 김치 맛을 똑같이 유지해야 했습니다. 직접 각 매장을 돌아다니며 김치를 맛보고 직원들을 교육했습니다. 하루에 5개 매장을 돌아다니는 날도 있었습니다. 매출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한 달에 몇 억씩 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책임도 무거웠습니다. 직원만 30명이 넘었고
그들의 생계가 제 어깨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만은 달랐습니다. 식당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민수의 방탕한 생활은 심해졌습니다. 자기도 사업을 해보겠다며 시도를 했지만 준비되지 않은 도전은 번번이 실패하였고 민수는 점점 술과 도박에 빠졌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각자 자기 길을 찾아서 성공해 나갈 때 민수만은 여전히 불안정한 생활을 했습니다. 민수에게 이제 그만하라고 다른 형제들을 좀 보라고 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엄마도 저 때문에 힘드시니까 그냥 포기하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 아들이었으니까요. 어느새 저는 50을 넘었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시작한 작은 장사가 이제는 제법 큰 사업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수를 제외한 아이들은 모두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했습니다. 미선이는 의사가 되어서 자신의 병원을 열었고, 지수는 교사가 되었고, 진수는 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집도 샀습니다. 작은 전세방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동네에서 가장 좋은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200평이 넘는 대저택의 정원도 있었습니다. 땅도 여러 곳에 샀고 은행 통장에는 상상도 못했던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거실에 앉아서 샹들리에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숨을 돌릴 수 있지만 내 젊은 시절은 이미 다 지나가 버렸구나. 새벽 시장에서 손이 터져가며 김치를 팔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이 배고파하며 보채던 그 시절이 말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 모든 고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성공을 함께 나누고 싶었던 사람이 곁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수는 여전히 어딘가에서 자신만의 방탕한 삶을 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제 손으로 일군 이 모든 것들이, 제가 키워낸 아이들이, 그리고 그들이 이루어낸 성공들이 모두 자랑스러웠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절망의 바닥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것이 말입니다. 사업이 번창하고 민수를 제외한 아이들도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잘해나가고 있던 어느 봄날 오후, 진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진수가 아버지 소식이 있다고 했을 때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현수, 얼마 만에 듣는 이름인지 몰랐습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소식이 끊겼던 그 사람 말입니다. 무슨 소식인지 물어보니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간경화가 심해서 위험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아는 분이 연락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혼자여서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미워했던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때는 남편이었고 아이들의 아버지였습니다. 어느 병원인지 물어보니 성모병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현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젊었을 때 그 사람,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며 들어오던 그 사람, 외상값 계산서를 제 앞에 던져놓고 가버린 그 사람.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들어가기가 무서웠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현수가 어떤 모습일지 상상만 해도 두려웠습니다. 간호사가 보호자분이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내라고 대답하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20년 동안 잊고 살았던 호칭이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현수인지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몸, 누렇게 뜬 얼굴, 산소호흡기에 의지해서 힘겹게 숨쉬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수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목소리도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왜 이제야 왔느냐고 하더군요. 연락도 없이 20년을 보내놓고 지금 와서 무슨 말이에요?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현수가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를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영자야, 나를 용서해다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당신이 술과 여자에 빠져서 돌아다닐 때 저는 내 아이를 혼자 키웠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서 애들 굶지 않게 하고 학교 보내고 대학까지 졸업시켰어요.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용서를 바라는 건가요? 너무 늦었어요. 현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눈물만 계속 흘렸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아이들은 반대했습니다. 미선이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그 사람이 엄마한테 뭘 해줬다고?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싫어요. 우리가 힘들 때 어디 있었는데요? 하지만 저는 계속 병원에 갔습니다. 미워하는 것과 돌보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고 아이들의 아버지였으니까요. 현수가 제가 가져다 준 죽을 먹으면서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고마워할 필요 없다고, 아이들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현수가 그래도라며 말을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현수 씨, 저는 처음으로 그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당신은 제 남편이 아니에요. 제 인생의 짐이었을 뿐이에요. 현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자기도 후회하고 있다며 돌이킬 수 있다면 돌이키고 싶다고 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이미 다 지나간 일이에요. 저는 그 사람을 돌보기는 했지만 정은 주지 않았습니다. 밥을 가져다 주고 몸을 닦아주고 의사와 상담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 작은 복수였습니다. 현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의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을 불러놓으시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아이들을 불렀지만 민수만 왔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미선이는 그런 사람을 왜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느냐며 거부했고, 지수와 진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수가 힘겹게 민수를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했다며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냥 멍하니 아버지를 바라보고만 있던 민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잘못 살았어요. 아버지처럼. 아니다. 너는 달라야 해. 엄마를 도와드려. 그날 밤 현수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용히 아무 소리도 없이 말입니다. 장례식은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조문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현수와 가까웠던 사람들은 이미 다 흩어져 버린 뒤였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장례식장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미선이가 걱정스럽게 괜찮냐고 물어봤습니다. 괜찮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슬프지도 않았고 후회스럽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현수를 보내고 난 후에 저는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제야 진짜로 그와의 인연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거실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현수는 끝까지 변하지 못했구나. 죽는 순간까지도 용서만 구했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현수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민수가 서류 뭉치를 들고 집에 왔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 시험이 이제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민수가
그 서류 뭉치를 들고 왔을 때 저는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민수가 그 서류 뭉치를 들고 왔을 때 저는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서 뭔가 정리할 게 있나 싶었습니다. 민수가 서류를 식탁 위에 펼쳐놓으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재산 정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몫을 먼저 달라고 했습니다. 재산이라니 무슨 재산인지 물어보니 이 집이랑 가게들, 땅이 다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다며 자기도 이제 결혼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몫을 달라고, 현수 씨 명의라고, 민수에게 앉으라고 한 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이 집도, 이 가게들도, 이 땅도 내 아버지가 남긴 게 아니야. 민수가 그게 무슨 소리냐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피 흘려가며 세운 거다. 내 손으로 일군 거라고. 그때 제 마음은 그 동안의 고생이 모두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서 이룬 모든 것을 아들이 아버지 유산이라고 생각하다니요. 민수가 하지만 명의는 아버지 것이라고 따져들었습니다. 명의가 뭐가 중요해? 현수 씨가 이 집을 사는데 돈 한 푼이라도 보탰니? 가게 차리는데 도움이라도 됐니? 저는 점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내 아버지는 외상값 계산서나 들고 와서 나한테 떠넘기고 사라졌어. 그 뒤로 20년 동안 연락도 없었고. 민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너희 넷을 굶기지 않으려고, 학교 보내려고, 대학까지 졸업시키려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저는 일어서서 거실을 가리켰습니다. 이 샹들리에 보여. 이것도 내 피와 땀으로 산 거야. 저기 소파, 저 그림, 다 내가 번 돈으로 산 거라고. 그때 다른 아이들도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미선이, 지수, 진수까지 모두 왔습니다. 미선이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지만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민수가 유산 상속 얘기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수가 깜짝 놀라며 오빠가 정신이 나갔느냐고, 아버지가 뭘 남겨놨다고, 유산 타령이냐고 화를 냈습니다. 진수도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그런 소리를 하느냐며 분개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버지 재산이니까 자식들이 상속받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너희를 위해서 뭘 해줬니? 학용품 하나라도 사줬니? 밥 한 끼라도 제대로 해줬어?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나가는 걸 몇 번이나 봤니? 손이 터져서 피가 날 때까지 일하는 걸 봤으면서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니? 저는 민수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누구에게 뭘 줄지는 내가 정한다. 민수가 엄마라고 부르며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말썽을 부렸는지 알아? 경찰서에 몇 번이나 내가 불려갔는지 기억하니? 민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다른 애들은 어떻게 살았니? 미선이는 의사가 되어서 자기 병원까지 차렸고, 지수는 교장이 됐고, 진수는 변호사가 됐어. 그런데 너는 민수가 저도라며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끊어버렸습니다. 너도 뭐 지금까지 술 마시고 도박하고 돈 꾸러온 게 전부잖아. 저는 그때 정말 단호했습니다. 평생 고생해서 이룬 것을 그냥 나눠줄 수는 없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죽고 나면 이 모든 게 너희들 것이 될 거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누구에게 얼마나 줄지는 네가 정하는 게 아니야. 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제 정말 정신 차리고 살 거라고, 제발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말로만 하면 뭐해. 지금까지 몇 번이나 그런 소리 들었는지 알아? 저는 일어섰습니다. 민수야,
정말 뉘우친다면 행동으로 보여줘. 말로 하지 말고. 그날 밤 민수는 집을 나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며칠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미선이는 오빠가 괜찮을까 걱정했지만 저는 담담했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이제 정신 차릴 때가 됐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술 냄새도 나지 않았고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취직했다고 했습니다. 작은 회사지만 성실하게 일할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때부터 민수는 정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고 술도 끊고 도박도 안 했습니다. 주말에는 집에 와서 제 일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몇 달 후에는 결혼도 했습니다. 좋은 여자를 만나서 말입니다. 그 여자는 민수의 과거를 다 알면서도 지금의 모습을 믿어주었습니다. 결혼식 날 민수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그때 엄마가 단호하게 말씀해 주셔서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은 손자, 손녀들이 집에 놀러 와서 깔깔거리며 웃습니다. 거실에서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민수의 아이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민수는 자기가 받지 못했던 아버지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주려고 노력합니다. 미선이는 의사로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좋은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지수는 교장으로서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진수는 변호사로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민수에게 단호하게 말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민수는 평생 철없이 살았을 것이고 다른 아이들에게도 상처를 줬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평생 피땀 흘려 일군 것들이 헛된 일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이 단호함이기도 하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냥 다 내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저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만족합니다. 제 손으로 일군 이 모든 것들이, 제가 키워낸 아이들이, 그리고 그 아이들이 다시 키우는 손주들까지. 이게 바로 제가 꿈꿔왔던 행복입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저녁을 먹는데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건 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가장 소중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씨앗이 됩니다. 새벽 시장에서 손이 터져가며 김치를 팔던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70을 넘긴 할머니입니다. 거실의 샹들리에를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제 두 손으로 일군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은 돈이나 집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랑하는 가족들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